이제 동업관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설립을 할 때 이제 혼자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하시지 않고 다른 이제 동료분들 혹은 이제 파운더라고 하죠. 그런 분들과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동업자분들이 나도 지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지분율이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가 이어진다거나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관계를 정리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설립을 하시는 단계에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설립을 하신 다음에 이제 투자 받기 전에 이 관계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구체적인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기재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될 테고, 그리고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둘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합의해서 기재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고 어떻게 협의를 하면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통상 그럼 우리가 사실 뭔가 협의를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상 대표자분과 그 외에 이제 지분을 나눠 가지시는 동업자분들, 쉽게 말해 파운더분들 간에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주간 계약이라고도 하고 이제 동업자 간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주주간 계약으로 칭하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 간의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지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법인 설립 전에 찾아오셨을 때 이 부분까지 기재를 하게 되고, 법인 설립 이후에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나누어 가지신 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법인 설립이 됐지만 지분율이나 지분 구조에 대해서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분율 정리는 아무래도 당사자 간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판단하실 기준은 후속 투자를 고려해서 논의를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자인 제3자가 들어올 때는 이 회사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잘 경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지분 구조상 추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잘 굴러가고 있는 이 회사가 분쟁에 휘말려서 더 이상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투자자에게 확약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점들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진 회사여도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이제 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영업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이사님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고, 한두 명 좀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파운더나 이사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파운더 간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후속 투자가 좀 더 쉽게 유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이제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전 동의사항으로 미리 정해두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사 지명권을 나누어 갖는다거나
아니면 직접 이사로 들어가시기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회사 경영을 파운더 간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해서 진행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주주간 계약서에 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특별히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이사로 일을 하시고 있으시고 R&R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주주간 계약에 특별히 담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참여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무 조항이나 뭐 약정을 해두는 편인데요. 파운더들은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보다 확장성 있게 사업을 끌어가고 그런 책임을 나누어지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속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근속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 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 회사에 기여를 하면 그 지분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근속 의무가 5년이 부여되어 있는데 2년만 근속을 하고 나는 다른 일 해야겠어 라고 이제 나가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그 해당 파운더의 지분도 대표이사님이 액면가로 다시 가져오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주간 계약서에 정해두는 편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2년일 때는 뭐 몇 퍼센트, 3년간 근속했을 때는 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나눠서 이제 반환받는 지분율을 달리 정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행 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면가로 대표님이 사오신다거나 해서 지분이 흩어진 걸 방지하는 그런 조항들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속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겸업이나 겸직 의무도 이제 부여를 해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주식을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식을 처분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해당 주식을 특정 기간 동안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해두고 그리고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매수권이나 공동 매도 참여권을 그러니까 대표이사 혹은 다른 주주들에게 부여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는 A라는 주주분이 내가 주식을 제3자한테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 먼저 알려서 해당 그 같이 함께하고 있는 다른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매수권이고요. 공동 매도 참여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팔 때 다른 주주분들의 주식을 같이 이제 비율로 모아서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걸 공동 매도 참여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은 주주간 계약에 정해두지는 않는데 이제 창업자 간 주주간 계약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와 체결하는 그 투자 계약서에서는 드래그 언론이나 주식 매도 청구권을 기재를 해두기도 해요. 근데 드래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고요. 해당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투자자 우위의 투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식 매도 청구권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 조항이다 보니까 제가 특히 주의할 조항으로 넣어뒀는데 이런 조항들이 있을 때는 해당 계약서를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후속 투자가 이어지면 후속 투자자와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시게 될 텐데 해당 주주간 계약과 이미 체결된 주주간 계약의 내용이 모순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를 고려해서 투자 계약서에 반영을 해두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미리 창업자 간 주주 간 계약서에서 이제 어떤 게 우선한다라고 정해두기도 하고 그런 거는 추후 이제 합의한 걸로 정해두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남겨두어서 서로 너무 바인딩을 심하게 해서 장래에 총망받는 모든 파운더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너무 고통받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주간 계약에서 특별히 이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이것과 상관없이 뭔가 출자에 대한 내용을 미리 좀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싶어 하신다거나
아니면 경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싶어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회사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합의했어요. 이걸 기재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 이제 기존 조항에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사항을 기타로 처리해서 특약으로 기재를 해드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법령에 위반되는 약정이 아니라면 추가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가능한 생각이 나시는 부분들은 미리 합의를 하고 서면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대표이사님들은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이미 시작한 다음에도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특정 사원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분들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뭐 주식을 주기로 했어요. 혹은 스톡 옵션을 주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분을 주기로 했어요에 대한 부분과 스탁 옵션을 주기로 했어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설립과 이제 지분을 나눠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속 투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면 투자 계약서를 보통 체결하시게 되고 해당 투자 계약서에는 이제 대표이사님의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라는 내용이 통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뭔가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 사항들은 투자를 받기 이전 단계에 정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회사 설립을 하신 직후에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다가 함께 하기로 한 파운더나 혹은 이제 지분을 나눠 갖고 싶었던 직원이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가고 싶어 하실 때 찾아오셔서 이러한 약정을 했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표이사님이 그 함께 일하는 직원분께 약정한 그 지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쉽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이사님이 지분을 갖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제 양도를 하고 그 직원분께 이 직원분도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스톡 옵션을 부여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법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고 아까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부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부여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그러면 구주를 양도하게 되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이거 액면가로 해도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세금은 발생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 옵션의 경우에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걸 부여하시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시고 다 약속도 다 하셨지만 사실상 이 스톡 옵션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지켜가면서 이거를 부여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주를 양도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직원분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 아까 주주간 계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은 근속하시기로 약정을 하고 그 기간 내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양도한 주식을 다시 사오는 내용을 그 해당 계약서에 통상 기재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러면 뭐 근속 의무가 부여된 만큼 겸업 금지나 겸직 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기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실 때는 많이들 가격도 좀 액면에 가깝게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설립하신 지 3년이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 회사처럼 객관적으로 제3자 간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시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관련 법령상 시가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게 되고,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없다면 이제 뭐 상증세법상 비상장 회사 평가 방법에 의한다거나 그렇게 고려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은 드리지만, 보다 확실한 건 이제 해당 그 사업을 관리해주고 계시는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사님 혹은 세무사님과 협의를 한번 하시고, 그래도 궁금하실 때는 이제 저희에게 또 질의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주를 양수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인재 영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분을 확정적으로 주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근속 의무를 이제 물론 부여되어 있고 추후 이걸 회수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재 영입에 있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관에 죄송합니다. 그 스톡 옵션을 부여할 때는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게 적용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하시기 전이라면 우리 회사에게는 이제 비상장 회사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스톡 옵션을 부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이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이제 그 스톡 옵션을 부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다를 텐데, 그때 부여하실 수 있는 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거 법령이 있고, 그리고 근거 법령에서에 따라서 정해진 우리 회사 정관의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근거해서 스톡 옵션을 부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톡 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부여를 할 때 의사록에 기재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과하시지 말고 또 잘 챙겨서 의사록을 작성을 해두셔야 추후 이제 해당 스톡 옵션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은 아니었는데,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 한도가 이제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까지 스톡 옵션을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서 벤처기업법에 따라 이제 스톡 옵션을 부여하실 수 있는 회사에서는 발행 한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15%까지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비상장 회사나 벤처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직을 하신 경우에 행사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상장 회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판례가 있다 보니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벤처기업이나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서는 행사 기간을 행사 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 조건을 이제 정해 두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스톡옵션 일반적인 계약서를 원하실 때, 이 조건 같은 걸 넣기를 원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좀 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좀 더 오래 회사를 위해서 근속하기를 원하는 분께 스톡옵션을 부여하다 보니까, 행사 조건을 좀 걸어두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분이 스톡옵션 이미 부여받기는 했지만 앞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몇 퍼센트를 행사할 수 있고 4년 이상 근무하면 또 더 많은 퍼센트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설정을 해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특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행사하도록 이제 성과 연동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하고요. 좀 더 일반적인 거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설정을 해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사 가격에 있어서도 또 다시 한번 시가 문제가 한번 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상법과 이제 벤처기업법에서 그 행사 가격에 대해서 정해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비상장 회사이고 벤처기업 등록을 하시지 않았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권면액이나 시가 이상으로 행사 가격을 설정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벤처기업법에 따를 때는 이제 관련 시행령에서 신주 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하실 때 행사 가격을 시가보다 낮지만 권면액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해서 그리고 특별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이익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행사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행사 가격을 설정해야 하고, 이제 벤처기업법에서는 시가를 상증세법상 이제 정해진 그 시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행사 가격을 설정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권면액으로만 설정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위반해서 스톡옵션이 부여가 된다거나 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문제 제기를 하면 해당 스톡옵션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되실 수도 있는 거여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부여된 스톡옵션은 해당 관계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부여가 되면 이제 해당 결의가 된 것을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조세제한 특례법에서 이제 근로자에게 조세 혜택을 줄 근거 조항들도 일부 있는데, 이제 이때 행사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가 이하 권면액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려를 하셔서 이제 행사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또 조세 혜택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제 거의 끝이 났고요.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저희 주소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일 첫 장에 제가 8층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드림플러스 강남점 8층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5층으로 이사해서 지금 5층에 있다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
가면 된다고 하셔서 이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동업자 간 지분을 나눌 때 공동 창업자가 3명이라고 하면 3명이서 100%를 모두 나눠 갔나요? 3명 지분 합의 100% 아니면 추후 들어올 사람을 위해 일부 지분을 남겨놓나요? 이건 일단은 이제 창업 초기에 이제 회사 설립을 하시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하셨다고 보면 이제 자본금은 현실적으로 납입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만약에 30%, 30%, 40%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셨으면 그리고 이제 뭐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세팅을 하신 경우라면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납입하고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인은 설립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0%가 그 시점에서는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제 신주 발행을 해서 들어오시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부 양도해서 이 지분만큼은 들어오세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주주를 우리 법인의 주주로 들어오게 할 때는 그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궁금증이 일부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동업 계약 시에 처음엔 지분을 정하지 않고 같이 일하겠다 정도만 계약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추후에 다시 지분을 정해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팀원들이 나중에 정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질문드립니다. 동업 계약을 할 때 지분을 정하지 않고 같이 일하겠다 정도만 쓰는 건 이제 사실 지분이 없으면 주주가 아니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주주간 계약에 해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뭐 별도의 합의를 해 두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의 지위가 제가 설명드린 것과는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분의 지위가 조금 더 불명확하고 불안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당사자들 의사는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신다면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리 세팅을 하고 가시는 게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뭐 그게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이 지분과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이제 뭐 특별히 합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미리 정해 두셨다가 그런 사정이 생기거나 뭔가 목표에 달성했을 때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에서 합의해서 결정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장단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협의 잘 하셔서 뭔가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을 2가지만 오늘은 받기로 했고 별도의 Q&A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서요. 이 부분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그럼 오늘은 일단 강의 이걸로 마무리하고 Q&A는 2가지만 받기로 해서 해당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타트업 업무 문의 전화는 저희 법인 그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서 이거는 상담 전화는 아니고 업무 관련된 질의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질의해서 이제 업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궁금하신 점은 본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Q&A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Q&A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별도 마련된 시간에 답변 또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